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는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신촌에서는 가게가 한 집 건너 한 집씩 비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임대료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철문이 내려진 가게가 한 라인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한때 이 거리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2%, 서울 평균의 4배까지 치솟았습니다. 10곳 중 2곳이 텅 빈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어갈수록 임대료는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신촌동 일대 임대료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보통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대학생도 직장인도 관광객도 떠난 거리에서 임대료만 버티고 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신촌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그 정체를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촌역에서 이대 앞으로 걷다 보면 이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가게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린 가게가 아닙니다. 철문이 내려진 상가입니다. 한 곳이 아닙니다. 한 라인이 통째로 그렇습니다. 셔터마다 같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문에 전화번호 한 줄, 그게 전부입니다. 2026년 초 한 언론은 이대 앞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연 가게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들어보면 우스갯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걸어보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대 정문 앞에 남은 건 큰 스터디 카페와 편의점 몇 곳. 한때 줄을 서서 먹던 맛집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금 신촌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정도는 돼야 겨우 버티는 거리가 됐습니다. 개인이 작은 가게 하나 열기가 어려운 동네. 청춘의 거리였던 곳이 불 꺼진 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촌 이대의 작은 가게들, 그러니까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한때 약 22%까지 치솟았습니다. 2023년 무렵의 일입니다. 서울 평균의 4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실률 22%.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가게 10곳 중 2곳 이상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셔터가 내려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때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보도된 소규모 공실률은 15.1%. 여전히 서울 평균을 한참 웃돕니다. 조금 큰 가게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11.5%였습니다. 인근 신흥 상권의 공실률이 2에서 4%대인 걸 생각하면 신촌난 2배 넘게 높습니다. 비어가는 속도가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거리는 천천히 한 칸씩 비어왔습니다. 떠난 이름들을 하나씩 글러보겠습니다. 맥도날드, 2018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넘게 신촌의 만남의 장소로 불리던 자리였습니다. 신촌 맥도날드 앞에서 보자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약속, 그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그보다 앞선 2017년에 사라졌습니다. 투썸 플레이스 신촌점, 전국 1호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문을 연 지 21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신촌 로터리점, 2024년 1월, 18년 만에 떠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롯데리아는 보통 끝까지 버티는 브랜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만 자리를 잡고 웬만해선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롯데리아마저 떠난 거리는 죽은 상권이라고. 그 롯데리아가 신촌을 떠난 겁니다. 상권의 생사를 재는 바로미터가 신촌에서는 한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부를수록 분명해집니다. 한 가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촌은 원래 이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강북에서 손꼽히던 상권이었습니다. 줄을 서야 들어가던 거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한때 신촌과 이대는 종로, 명동과 함께 강북 3대 상권으로 꼽혔습니다. 강북에서 가장 사람이 몰리는 거리 중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이대 앞은 특히 시작의 거리였습니다. 1980년 이대 앞 2평짜리 작은 옷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잉글랜드, 지금의 이랜드 그룹입니다. 그 2평에서 출발한 회사가
오늘날 매출 5조 원대 기업 집단으로 자랐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도 큰 꿈을 꿀 수 있던 거리, 누군가에겐 이대 앞이 가능성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위치인데 풍경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리에서 손님을 빼앗아간 걸까요?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수요가 한 겹씩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학교입니다. 연세대는 2010년 송도에 국제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신입생 대부분이 1년 동안 의무로 송도에 살게 됐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돈을 쓰던 1학년이 통째로 신촌을 떠난 셈입니다. 신촌 거리에서 매년 새로 채워지던 젊은 손님 한 무리가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클럽도, 인디음악도, 골목 감성도 이제는 홍대와 연남동, 합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놀러가는 곳의 좌표가 바뀐 겁니다. 세 번째는 외부에서 온 충격입니다. 2017년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관광에 기대던 상권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이 더해졌습니다. 옷을 사러 굳이 이대 앞까지 갈 이유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거리 자체가 매력을 잃은 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이대 일대를 의류 특화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옷가게만 줄줄이 들어서면서 어디를 가나 똑같은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2023년 약 10년 만에 그 지정은 해제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셈입니다. 숫자는 이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리의 심장인 연세로 자체의 통행량은 한 해 39,429건에서 21,883건으로 줄었습니다. 44.5%가 빠진 겁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 둘 중 한 명 가까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님을 잃은 거리가 어떤 모습인지 이 한 줄이 말해줍니다. 학교가 멀어졌고 문화가 옮겨갔고 관광객이 끊겼습니다. 거리의 매력까지 바랬습니다. 수요가 한 겹씩 벗겨졌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남습니다. 수요가 빠졌으면 임대료라도 내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촌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립니다. 우리가 아는 시장의 기본입니다. 손님이 줄면 값을 깎아서라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만 거꾸로 갔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가게가 한 집 건너 한 집씩 비어가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신촌동의 환산 임대료는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랐습니다. 보증금까지 월세로 환산한 진짜 임대료 부담이 3.3제곱미터당 12만 8천 원에서 17만 4천 원으로 뛰었습니다. 약 35%가 오른 겁니다. 2023년 초에는 3.3제곱미터당 19만 원 선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공실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같이 올랐습니다. 두 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빈 가게가 늘수록 남은 가게의 임대료가 더 비싸진 셈입니다. 상식대로라면 그래프 두 개가 서로 엇갈려야 합니다. 손님이 빠지면 임대료는 내려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촌에서는 두 그래프가 나란히 위를 향했습니다. 시장의 기본 법칙이 이 거리에서만 멈춰선 겁니다. 여기서 누구나 같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손님이 없는데 임대료가 오른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대료가 계속 치솟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일부 호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30% 가까이 내려갔다는 현장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값을 내렸다는데도 임차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건물주가 부르는 호가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습니다. 한 중개업소의 말은 이렇습니다.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니 상권이 살아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실이 폭증하는데도 임대료는 상식만큼 매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 사이 권리금조차 포기하고 떠나는 상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호황기의 신촌과 이대 앞은 가게 자리를 넘겨받는 데만 수억 대가 오가던 거리였습니다. 그 자리값을 그냥 두고 많은 상인이 빈손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올 때 치른 권리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떠난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비워두면 임대 수입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값을 내려 세입자를 받기보다 그냥 비워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비워두는 게 세입자를 받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계산. 바로 거기에 신촌의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계산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계산기를 꺼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빈 가게가 이득일 수 있는 걸까요? 그 안에는 세 가지 구조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 가치입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그 건물이 매달 벌어들이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높으면 건물값이 높게 매겨지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생깁니다. 만약 건물주가 가게를 채우려고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세입자는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의 장부상 가치가 같이 주저앉습니다. 매매가도 떨어집니다. 은행이 보던 담보 가치도 흔들립니다. 이미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둔 건물주라면 임대료를 내리는 순간 자기 자산 전체가 깎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차라리 비워둡니다. 가게가 텅 비어 있어도 여기 월세는 얼마라는 호가만큼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대료를 내려서 받은 한 달치 월세보다 호가를 지켜서 건물값을 방어하는 쪽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빈 가게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건물주의 장부에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조는 법에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거꾸로 가게를 비워두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한번 가게를 열면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10년 동안 임대료는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9%였는데 2018년에 5%로 묶였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상권이 어렵다고 임대료를 낮춰서 계약을 맺으면 그 낮은 임대료에 무려 10년이 묶입니다. 나중에 상권이 다시 살아나도 1년에 5%씩 밖에 못 올립니다. 한번 싸게 받기 시작하면 앞으로 10년을 싸게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건물주는 셈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싸게 채워서 10년을 묶이느니 차라리 비워두고 기다리겠다. 상권이 회복되거나 제값을 낼 수 있는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세입자를 위해 만든 보호막이 건물주에게는 함부로 싸게 주지 않겠다는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구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바로 비워둘 때 드는 비용입니다. 가게를 비워두면 건물주에게 직접 나가는 돈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건물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 즉 보유세가 상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비워두는데 큰 비용이 든다면 건물주도 어떻게든 채우려 들 겁니다. 한 달만 비워도 손해가 쌓인다면 임대료를 내려서라도 세입자를 받겠죠. 하지만 비워두는 비용이 작으면 건물주는 견딜 수 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호가를 지키면서 버틸 여유가 생깁니다. 빈 가게를 안고도 무너지지 않는 체력, 그게 세 번째 구조입니다. 자, 이제 세 개를 한 자리에 놓아봅시다.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값이 깎인다. 싸게 계약하면 10년이 묶인다. 비워둬도 버틸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건물주에게는 가게를 비워두는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것이 신촌의 정체입니다. 텅 빈 거리는 누군가의 실수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빈 가게 앞을 지날 때 느끼던 그 이상함, 왜 저렇게 비워두면서 임대료를 안 내릴까 하던 의문, 그건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상식대로라면 분명 내려가야 했습니다. 다만 그 상식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가 거리 밑에 깔려 있었을 뿐입니다.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신촌 건물주 한 사람 한 사람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놓이면 누구라도 같은 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임대료가 내려가야 할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만든 보이지 않는 셈법, 그 셈법이 한 거리를 통째로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신촌 건물주 한 사람의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빈 가게 한 칸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그 거리를 넘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놀랍게도 당신의 지갑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이게 신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부터 보겠습니다. 멀지 않은 숙대 앞을 보시죠. 2026년 6월 숙대 앞 상권의 공실률이 1년 사이 6배로 뛰었습니다. 6배입니다. 신촌에서 벌어진 일이 옆 동네 대학가에서 똑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가 전체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셔터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 앞 상점가가 통째로 텅 비어 가게마다 셔터만 내려진 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빠지고 가게가 빠지면서 도시 곳곳이 스펀지처럼 속이 비어가는 현상. 일본은 이걸 도시의 스펀지화라고 부릅니다. 화려하던 역 앞 상권마저 손님이 끊기면서 조용히 비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문을 닫은 매장이 약 8,270곳입니다. 거대한 체인점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물가가 오르면서 오프라인 가게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텅 비어가는 거리는 신촌만의 풍경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어떤 거리는 멀쩡히 살아납니다. 명동을 보시죠. 2025년 말 명동의 공실률은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빈 가게를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때 절반이 비었던 거리가 다시 꽉 찼습니다. 성수는 공실률이 2.5%, 서울에서 가장 낮습니다. 홍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살렸을까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다시 돌아온 관광객이 명동을 채우고 관광객과 젊은 손님이 함께 성수와 홍대를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신촌은 왜 못 살아났을까요? 신촌에는 그 회복의 동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도, 청년도, 대학생도, 명동을 채운 관광객은 신촌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수를 채운 젊은 손님도 신촌을 찾지 않습니다. 대학가의 주인이어야 할 학생들마저 떠났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서울인데 어떤 거리는 다시 차오르고 신촌만 비어 있습니다. 왜 신촌만일까요? 살아날 손님 자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텅 빈 가게 한 칸이 어떻게 내 지갑까지 닿는 걸까요?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빈 가게는 건물주에게 임대 수입이 끊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대부분은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매달 돌아옵니다. 공실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쌓여갑니다. 버티지 못한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저축은행은 손실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본 금융회사는 그 부담을 어딘가에서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금리를 올립니다. 그 비용은 돌고 돌아 평범한 우리에게 옮겨옵니다. 내 예금에, 내 대출 이자에, 내가 내는 전월세 비용의 말입니다. 이건 그냥 그럴듯한 추측이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 말 기준 부동산 개발에 미리 빌려준 대출, 이른바 부동산 PF 잔액이 약 116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이 3.8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더 위험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중소금융회사가 땅과 상가를 담보로 내준 대출, 그 연체율이 무려 29.68%입니다. 빌려준 돈 10건 중 거의 3건이 제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와 땅의 부실이 금융의 벼랑 끝까지 차오른 한계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신촌에 있던 한 아파트는 이름에서 신촌을 떼어냈습니다. 신촌 그랑자이에서 마포 그랑자이로.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2023년 18억 5천만 원이던 집값이 2025년 27억 원이 됐습니다. 신촌이라는 두 글자를 떼어내자 가치가 뛴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촌은 이미 떠나고 싶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거리가 남긴 건 빈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값마저 무너진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촌은 손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상식만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 뒤에는 세 가지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가치가 함께 떨어진다는 담보의 셈법, 한 번 싸게 계약하면 오래 묶인다는 법의 역설, 그리고 비워둬도 버틸 만한 세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채우는 것보다 비워두는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어있는 가게 한 칸은 누군가의 대출이고 그 대출은 돌고 돌아 은행으로 다시 우리 지갑의 금리로 돌아옵니다. 신촌 한 거리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텅 빈 거리는 시장이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신촌에서만 켜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신촌의 정체는 어쩌면 우리 동네의 예고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 상가는 어떻습니까? 손님은 그대로인데 임대문의 종이만 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촌 같은 거리가 또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는 거리가 가장 정확한 경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속이 피부과대. 진짜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몇 곳일까요? 전부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10곳 중 단 한 곳입니다. 피부과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그렇게 믿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전혀 모른 채 문을 엽니다. 습진이나 아토피를 보러 갔다가 저희는 미용만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선 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쩌다 멀쩡한 간판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진짜를 가려내는 법까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피부과를 찾습니다. 무좀이 생겨도, 아토피가 번져도, 습진이 가라앉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과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면 저기 들어가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게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피부과는 피부를 보는 곳, 더 따질 것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상식이 문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피부병을 보러 갔는데 진료 자체를 거절당하는 겁니다. 의사 얼굴을 보기도 전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에 생긴 무좀 때문에 동네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이 아니라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잠시 뒤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저희는 미용 시술만 합니다. 약 하나 받으러 갔다가 손에 쥔 건 시술 가격표였습니다. 정작 피부병을 봐주는 의사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더 막막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토피가 심해져 치료받을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곳이 거절하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다음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6곳을 돌았지만 어디서도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한결같이 미용만 한다였습니다. 정작 아픈 곳은 그대로인데 문만 6번 닫힌 셈입니다. 쉽게 말해 분식집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는 디저트만 팔고 있는 셈입니다. 간판은 분명 피부과인데 정작 피부병은 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황당함을 넘어 어딘가 속은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더 답답한 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안이 어떤 곳인지 가려내기조차 어렵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간판은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글자, 똑같은 모양, 뒤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두 곳만의 이야기라면 그저 운이 나빴다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남역에서 500m 안쪽 그 좁은 구역에만 피부과가 약 40곳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의 취재 결과 이 40곳 가운데 무려 37곳이 피부질환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용 시술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10곳 중 9곳 꼴입니다. 피부과 간판을 내건 병원 대부분이 정작 피부병 환자는 받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갔던 그곳이 운 나쁜 예외였을까요? 그런데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보통이었습니다. 자, 왜 유독 피부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한 가지 숫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숫자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꼭 필요합니다. 피부과 간판과 피부과 전문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간판에 진료 과목 피부과라고 걸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을 따로 수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부과 간판이라도 그 안에 있는 의사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모른 채 문을 엽니다. 이제 전체 숫자를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피부를 진료하는 1차 의원은 약 15,000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1,516곳뿐입니다. 약 10%입니다. 15,000곳 대 1,500곳, 격차가 한눈에 보입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동네 피부과 간판 10곳을 세워두면 그중 9곳은 전문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10곳 중 9곳.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그 간판들의 진짜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들렀던 그곳도 예외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쏠림은 지금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새로 문을 연 일반의 의원을 보면 그중 83%가 피부과 진료를 신고했습니다. 새로 개원한 의사 100명 중 83명이 피부과로 향했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도 약 80%였습니다. 한 해의 우연이 아니라 굳어진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을 청구한다는 건 환자의 질병을 보험으로 진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5년 상반기에 건강보험 청구액이 단 한 푼도 없는 의원이 2,304곳에 달했습니다. 보험으로 환자를 본 기록이 아예 없는 곳입니다. 이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540곳이었습니다. 3년 사이에 약 50%가 늘어난 셈입니다. 절반이 더 붙은 겁니다. 특히 강남 성형외과는 79%, 일반의는 42%가 보험 진료 기록이 없었습니다. 진료가 아니라 시술, 보험이 아니라 현금. 간판은 병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점점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내가 간 곳이 운 나쁜 예외였던 게 아니라 그게 보통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멀쩡한 의사들이 왜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미용으로만 몰려갔을까요?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기엔 숫자가 너무 일정합니다. 그 답은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그 길로 떠민 구조에 있었습니다. 멀쩡한 의사들이 왜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미용으로만 몰려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답을 압니다. 돈 때문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숫자가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쏠리진 않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의사를 미용으로 떠민 건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제도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병원을 열 수 있습니다. 수련을 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는 다릅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는 면허 시험을 통과한 뒤에도 최소 1년에서 3년의 임상 수련을 거쳐야 혼자 진료를 봅니다. 그 시간을 건너뛸 수 있는 문이 한국에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이 넓으니 사람이 몰립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인구 100만 명당 성형 분야 의사 수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22명입니다. 한국은 50명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가 수련이라는 문턱으로 속도를 늦추는 동안 한국은 그 문턱이 없었습니다. 같은 좁은 길로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수익 구조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그러니까 피부병을 치료하는 일은 정해진 값이 낮습니다. 진료로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2024년 피부과 의원의 평균 건강보험 청구액은 약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과와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보험 진료만으로는 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험이 안 되는 미용 시술로 버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급 과잉이 겹칩니다. 의사가 넘치면 고용된 의사의 몸값이 흔들립니다. 한때 월급을 받고 일하는 봉직의 자리에 세전 연봉 3천만 원짜리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년 전 월 500만 원 선에서 크게 떨어진 값입니다. 그 공고에는 1시간 만에 이력서가 100통 넘게 몰렸습니다. 다만 이 임금이 계속 추락만 한 건 아닙니다. 2025년 말에는 강남의 한 미용 클리닉이 월 세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제시한 사례도 관측됐습니다. 한쪽에선 바닥을 찍고
한쪽에선 다시 뛰어오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의사인데도 몸값이 이렇게 출렁입니다. 그만큼 흔들림이 큰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정된 직업처럼 보이던 자리가 실은 출렁이는 배 위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의원 하나하나는 러닝머신 위에 올라선 처지가 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밀립니다. 옆 병원이 광고를 하면 나도 해야 하고 옆에서 시술값을 내리면 나도 따라가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도태됩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사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길이었습니다. 면허만 따면 바로 열 수 있는 문, 진료로는 남지 않는 값, 그리고 넘쳐나는 공급. 이 세 가지가 멀쩡한 의사들을 같은 방향으로 떠밀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모두를 같은 출구로 몰아넣은 구조였던 겁니다. 구조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청구서가 따라붙습니다. 그 청구서는 결국 우리에게 옵니다. 구조가 그렇게 굴러간다 칩시다. 그런데 그 청구서는 결국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가장 먼저 받는 곳은 당신의 지갑입니다. 요즘 피부과는 한 번 받을 때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10번, 20번을 미리 묶어 선불로 결제하게 합니다. 당장은 더 싸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미리 낸 돈이 그 가게가 문을 닫는 순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집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번을 선불로 끊고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앞에 폐업 안내문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은 8번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건 특별히 운 나쁜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숫자가 그걸 말해줍니다. 2023년 환자 돈을 미리 받아두고 문을 닫아다 버린 곳이 75곳이었습니다. 그중 44곳이 피부과였습니다. 어느 진료과보다 많았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2021년 196건에서 2024년에는 246건까지 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돌려받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문을 닫기 14일 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보는 손길이 약합니다. 게다가 문을 닫았다가 이름만 바꿔 다시 여는 일이 자유롭습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을 받아낼 상대가 사라져버립니다. 지갑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피부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사람의 손에서, 때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손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러나 레이저 시술 뒤에 화상이나 모낭염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장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레이저 부품을 몰래 반입해 조립한 뒤 한 대에 100만 원씩 약 460대를 팔아넘긴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렇게 흘러간 장비가 지금 어느 진료실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낸 돈은 문 닫는 순간 사라질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손과 장비 앞에 내 피부가 놓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떠민 결과가 이렇게 내 지갑과 내 얼굴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운에 맡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운에 맡길 필요 없습니다. 가짜를 거르는 법은 단순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음에 피부과 문을 열기 전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간판을 읽으십시오. 똑같이 피부과라고 적혀 있어도 글자가 다릅니다. 오 피부과의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입니다. 반면 작은 글씨로 진료과목 피부과라고만 붙어 있다면 그곳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가 운영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 차이가 진짜와 가짜를 가릅니다. 병원 안에는 전문의 자격을 표시한 면허가 걸려 있습니다. 그 표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걸은 셈입니다. 둘째, 건강보험으로 진료가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피부질환을 제대로 보는 병원이라면 습진이나 아토피 같은 질환을 건강보험으로 진료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험 진료는 안 합니다 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그곳은 사실상 미용시술만 하는 곳입니다. 진료 과목이 무엇인지, 보험 진료가 가능한지,
이 한 가지 질문이 그 병원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셋째, 과도한 선불 패키지와 상담실장의 권유를 경계하십시오. 의사가 아니라 상담실장이 먼저 나와 10번, 20번짜리 패키지를 권한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앞서 보셨듯 미리 낸 돈은 병원이 문을 닫는 순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집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선불로 넣는 일은 그만큼 위험을 떠안는 일입니다. 간판을 읽고 보험 진료를 묻고 선불을 경계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자체는 영영 바뀌지 않는 걸까요? 다행히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전문의가 진료과목 피부과라고 표기하는 것 자체를 없애는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 움직임입니다.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든 그 글자가 사라진다면 간판만 보고도 진짜를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2025년 12월에는 도수치료를 비롯한 3개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됐습니다. 2026년 1분기 시행이 전망됩니다. 보험은 이름만 걸치고 사실상 본인이 거의 다 내는 방식이라 본인 부담이 최대 95%에 이릅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던 일부 시술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입니다. 면허를 따자마자 곧바로 개원하는 대신 수련을 더 거치게 하자는 개원면허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를 미용으로 떠민 구조의 출발점을 송보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눈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피부과 간판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를 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피부과 가실 때 간판부터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10곳 중 9곳. 이 숫자를 우리는 처음엔 의사 개인의 욕심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 보니 그건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면허만 있으면 문을 열 수 있는 제도, 진료로는 버티기 어려운 수익 구조, 모두가 같은 좁은 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공급과잉, 그렇게 설계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청구서는 결국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제도만이 아닙니다. 더 빠르고 확실한 건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간판 뒤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일, 그 한 번의 확인이 내 돈과 피부를 지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간판이 아니라 전문의를 보고 가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피부과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에게 그 한 줄이 가장 확실한 정보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